다시 만나 대한민국 60일 프로젝트, 오늘은 대한민국 진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 하는데요. 다시 만나 대한민국의 왼쪽 날개 어떻게 펼쳐질지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제 민주노동당 전 정의당이었죠. 권영국 후보님 모시고 또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강성희 전 의원 한번 모셨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진보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어서 네. 또 뭐 다양한 분들을 또 모시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강성희 의원을 모셔서 그러면 이제 김재현 대표님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때 이제 강성희 의원님하고 김재현 대표님하고 그때 당내 경선하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모셨는데 네, 더 이상 대선 후보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오늘 그래서 그런 거를 포함해서 이제 어떻게 진보란 무엇인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 이게 폭넓게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당내 경선까지 했는데 대선 후보 등록을 안 하셨어요. 이 과정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선거 때가 되면, 특히 큰 규모의 선거 때가 되면 늘 진보 정당에 따라붙는 질문이 있죠. 완주를 하시겠습니까? 저도 많은 언론 인터뷰를 후보 자격으로 했는데 빠짐없이 그 질문을 받았고 네. 특히 이번 선거는 대단히 특수한 선거지 않습니까? 5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그런 정기 선거가 아니라 조기 대선이다 보니, 그리고 직전 선거가 0.7% 차로 승패가 갈렸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진보 정당의 완주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셨던 바가 있었고요.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희는 이제 진보당은 지난 8월에 이미 조기 대선을 바라고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8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정당들 중에서는 탄핵을 주장하는 곳이 이제 저희하고 조국혁신당 정도밖에 없었지만, 뭐 3년은 너무 짧다. 계속 그런 슬로건을 너무 길다. 너무 길다. 죄송합니다. 네. 예. 제가 정신이 나갔다 보네요.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대통령을 탄핵시킬 정도가 되려면 정당 안에서 몇몇 정치 세력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국민의 힘이, 에너지가 모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특히 시민사회, 좀 진보적인 시민사회가 당시에 이미 거부권이 남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의제들에 걸쳐있는 시민사회의 불만과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였는데 유독 윤석열 퇴진 구호만큼은, 윤석열 퇴진의 집회만큼은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아직 임기가 뭐 반환점도 안 돌았다, 뭐 또 탄핵을 시켜야 되냐, 부담이 있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촛불항쟁으로 탄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개혁의 요구를 하나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윤석열 같은 괴물 정권을 만들었던 거 아니냐. 네. 또 그런 과오를 반복할 거냐라고 하는 회의론이 굉장히 컸었고요. 사실 우리 한국사에서 항쟁을 통해서 정권을 끌어내린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죠. 4.19 혁명, 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 17년 박근혜 촛불이 있었는데 네. 그 모든 과정이 다 항쟁에서 고생한 사람 따로, 그 결과물을 독식한 정치 세력 따로였다라고 하는 역사적 평가가 있었죠. 그래서 다시 조기 대선을 치른다면 그런 반쪽짜리 항쟁은 치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토론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윤석열 퇴진의 촛불 광장이 열린다면 예. 그것은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 국민들, 시민들이 항쟁의 성과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항쟁의 성과는 딴 거가 없잖아요. 정권 교체 이후에 그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상당히 진보적인 요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는 왜 개혁에 실패했느냐. 예. 때때마다 아직은 좀 이르다. 적폐청산 뭐 여러 가지 개혁 요구 있었지만 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됐었죠. 5년 내내. 예. 특히 뭐 개헌을 예를 들어보면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올라갔지만 당시 야당의 반발에
의해서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잖아요. 국민 투표는커녕.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내란 세력에 맞선 항쟁이 압도적인 결과를 통해서 결론이 나고 그 압도적 결과를 함께 만든 광장의 시민들이 정치적 개입력도 차기 정권에 할 수 있도록 네.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장의 시민들과 정치 정당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작년 여름부터 꾸준히 해왔었어요. 근데 그런 고민 속에서 이번 조기 대선도 입체적인 구상을 했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뭐 다들 청취자분들도 이해를 하셨겠지만은 2017년에는 문재인 후보가 41%밖에 이제 득표를 못했고 네. 또 오자구도기도 했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당시에는 또 뭐 압도적인 의석도 아니었고 네. 여러모로 한계를 드러냈으니 이번에는 어쨌든 득표율에서도 압도적으로 좀 높게 하고 이미 의회에서도 지금 뭐 이미 어느 정도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압도적인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회 대개혁을 일단 대선을 승리하고 사회 대개혁을 추진하겠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압도적 정권 교체를 통해서 내란 세력, 극우 세력의 이 어떤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죠. 이게 예. 이 세력이 뭐 10년, 20년 세력이 아니라 거의 친일 독재 100년 권력을 누려왔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최근에도 사법 쿠데타 같은 거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고민도 물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제가 조금 뒤에 여쭤보고 먼저 이제 대표님이 이제 당내 후보였는데 대선 등록을 안 한 것에 대해서도 좀 당내 진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기사로도 제가 좀 봤습니다. 민주노총에서도 지금 뭐 일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하고 여러모로 그래서 뭐 권영국 민주노도당 대선 후보도 김재원 후보는 저와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공약하고 성평등 정책을 이야기하는 유이한 진보 후보였다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특히 이번에 여성 후보가 없었던 적이 2007년 이후로 또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좀 어떻게 그것들은 좀 얘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해요. 누구보다 아쉬운 사람이 저겠죠. 후보인 제가 많은 준비를 했고 특히 지난 대선에서도 저는 뭐 40세 이제 거의 최연소 나이로 후보 출마를 해서 많은 국민들의 진보적 열망을 대변하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선거를 뛰었습니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준비한 것이 많았고 또 이 극우내란 세력이 이 힘을 잃는 조건에서 진보 정치의 공간이 더 넓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후보 출마를 선언한 직후부터 성평등 문제라든지 우리 노동자들이 겪는 불평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명하게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 또한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당내 경선 때부터 이번 선거는 어떤 성격으로 치러야 되는지 그리고 뭐 잠시 후에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광장연합 정치라고 하는 새로운 시도를 성공시키는 데 진보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당내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후보로 선출되었고 최종 결론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5월 9일 날 아침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합의문을 예. 시민사회와 5개 정당이 같이 합의문에 서명을 이제 5월 9일 날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예. 5월 11일이 이제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네. 일요일까지가 마지막이었고 예, 예. 금요일 아침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거의 막바지에. 그때까지 그러네요. 저희 예. 당원들은 특별당비 모금으로 대선 자금을 거의 다 모금을 해놓은 상황이었고요. 12일 새벽에 현수막을 저희는 직접 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당원들이 현수막을 걸거든요. 예. 그 준비도 다 해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모로 뭐 아쉬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네. 어쨌든 결론은 났고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수습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압도적인 승리 뭐 이제 광장연합 요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좀 다른 생각, 의구심 가진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승리는 이제 하나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 많은 높은 득표율을 가져가지고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게 있고 사실은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이제 이쪽에 그 여러 정당들이 얘기하는 거는 극우 세력으로 대변되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적은 득표를 가져가는 것도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압도적인 승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재명과 이제 민주당이 보수를 자처 중도 보수 중도 아니면 중도주의 아니면 중도 보수를 자처를 하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으면은 왼쪽에 세력이 있어야지 그러면은 민주당이 진짜 중도네 중도 보수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가지는데 왼쪽이 다 횡한데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중도라고 하면은 이게 설득력을 가지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왼쪽에서 강한 어느 탄탄한 사람들이 나와서 해줘야지 중도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보수의 서사가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옮겨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왼쪽 보강론. 사실은 지금이 너무 왼쪽이 횡해졌다. 대한민국이. 제가 뭐 아까 전에 전 코너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후보가 다 보수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지금. 네. 권영국 후보 빼놓고는 다 보수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보수고 뭐 김문수, 이준석은 말할 것도 없고 뭐 황교안 등등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보수고 모두가 경상도로 다니고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저는 몇 달 전에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후보가 민주당이 중도 보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환영 입장도 냈고 한 번도 민주당을 진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중도 보수를 중도 보수라고 인정한 것이고 네. 그래서 진보의 영역은 진보 정치가 진보 정당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앞으로 특히나 내란 세력이나 극우 세력들이 사그라들면 그 공간은 더 커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뭐 진보적인 대중들의 기대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 역할을 자임하고자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로서의 활동을 완주하는 대신에 이것을 선택한 것 선택의 영역입니다. 정답이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저는 이번 정권 교체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인물은 광장의 힘으로 당선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광장 연합정치의 선언이었다라고 5월 9일 그 선언문에서도 표현을 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쟁의 결과물은 정권 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쟁 공간에서 터져 나왔었던 개혁적 요구를 실현하는 것까지가 항쟁의 결과물이어야 되는 건데 네. 그 개혁적 요구를 실현시키는 동력이 예를 들면 민주당을 정권 교체했는데 민주당만이 그 동력이 될 수는 없잖아요. 누가 민주당이 그 개혁을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결국은 광장의 시민들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사회 대개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개입력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이 정치의 공간에서 자기 힘을 가질 수 있는 이 경로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것을 진보정당이 힘이 강하다면 진보정당은 아무래도 시민사회 영역과 어떤 광장에서의 체질이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진보정당의 힘이 강하다면 진보정당이 그것을 흡수해서 정치 공간에서 국회 안에서 그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텐데 아직 저희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국회 안에서도 1% 3석밖에 없었고 특히 이번 대선 바라보면서 몇 달 동안 저희도 민심의 추이를 굉장히 치열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그런데 갈수록 우리 국민들께서 내란 세력의 재집권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실 테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열망도 높아서인지 민심이 향하는 바가 갈수록 선명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드리는 것도 진보정당의 사명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예. 저희가 그 진보 정당이 저희가 아닙니다. 진보 정당이 제가 여쭤볼 게 많아서 네. 또 질문 드리고 또 답변 드리고 이렇게 좋거든요. 네,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요 지금 광장연합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시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라는 게 그러면은 이 광장연합이라고 그 5개 당의 연합이라고 할 만큼 5개 당의 요구가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냐. 물론 이게 뭐 완전하게 연합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사실은 느슨한 연합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10대 공약에서 민주당의 10대 공약에서
지금 마지막 공약이 이제 군 가산점제에 준하는 이를테면 호봉 인정. 그래서 이거는 여성 공약은 아예 이번에 10대 공약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역대 대선에서 민주당 쪽에서 이런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진보 쪽 블록 자체나 이렇게 무너졌다기보다는 다 포기를 하면서 진보의 공약도 지금 제대로 진보적인 공약조차 사라졌는데 이게 그러면은 대선 이기면은 그럼 이게 제대로 될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진보당이 김재현 후보가 완주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될 것이냐 똑같은 질문도 해볼 수 있죠. 일단 저희가 역대 진보정당의 야권연대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계열의 한명숙 후보와 민주노동당의 이상규 후보가 단일화를 하고 간발의 차로 한명숙 후보가 또 승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2012년 대선에서 당시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예비 후보로 뛰다가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면서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고요. 통합진보당의 이정휴 후보가 본선거를 뛰다가 사퇴를 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진보정당의 후보들이 대선은 완주를 했죠. 이렇게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때그때 정치 지형과 민심의 요구에 따라서 어떻게 전선이 그어지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제 제가 단일화를 후보 사퇴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심상정 후보의 지난 대선 완주를 말씀하셨는데 예. 심상정 후보는 중간에 사퇴를 하신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완주를 하신 적도 있었던 것이죠. 예, 예. 그런데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는 아주 단편적으로 편집이 되어서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항상 진보정당은 아니면 어쩌면 이제 진보정당뿐만 아니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서 그렇게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만큼 책임지지 못한다면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사실 이게 제가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이런 논쟁점들이 지금 계속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김재현 후보, 그러니까 대표님의 불출마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아젠다화하고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그 이후에 할 것인가까지 같이 연결이 돼서 제가 여쭤본 제가 거예요. 그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예, 안 그래서 드린 게 제가 있는데 짧게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광장대 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 이게 이제 있고 여기에서 공동선언문에서 이제 진보 세력의 주요 아젠다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쨌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고 지금 공약도 상당히 성장 위주의 공약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네, 사실 네. 민주당이 그러면은 광장연합의 어떤 심적인 부채의식이 남아있을 것인가 대선 이후에도 그 요구를 받아줄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예.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서 예, 예. 말씀드리면 일단 앞서 뭐 2010년, 2012년 몇 차례 야권연대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본 적은 없어요. 네. 특히 2010년, 12년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두 후보가 다 그냥 알아서 사퇴를 하셨고 솔직히 이제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이재명 캠프 측에서 다른 야당 후보들에게 단일화 제안도 하지 않으면서 사퇴를 한 명분조차 주지 않았었던 적이 있었죠. 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만약에 당대당으로 협상을 했었더라면 이런 결과조차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이 다른 야당들이 뭐 10% 20% 상당한 뭐 캐스팅보 누가 봐도 캐스팅보트라고 할 만한 그런 지지율의 득표가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었고 예. 근데 이런 공동선언 A4 3페이지짜리거든요. 이게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저는 오롯이 넉 달 동안 광장의 밤을 밝혀주셨던 응원봉 시민들의 힘이었던
다고 생각하고요. 예. 민주당을 믿어서 이 선언문에 사인했던 게 아닙니다. 이것이 시민사회와 넉 달 동안 함께 추위에 떨면서 구호를 외쳤던 많은 시민들의 염원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최대한 정치의 공간에서 강제해내는 몫이 진보당을 포함한 야사당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11가지 과제를 적시를 하면서 이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정부기구로 구성하겠다라는 요구까지를 담아서 사실은 여기에 있는 상당한 부분들은 정권교체 이후에 강제해내야 되고 그것은 시민사회와 광장의 힘의 크기만큼 관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요? 이거를 꼭 아쉽네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재현 대표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간다니까 환영한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보라는 이제 운동장이 넓어진 거잖아요. 여기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정당들이나 어떤 세력들이 들어오느냐인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어쨌든 진보라는 공간이 넓어졌을 때 이름도 진보당. 진보당은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진보란 무엇인가를 보여줄 것인가. 예. 네. 일단 국민들 눈에 진보 정당이 들어올 수조차 없는 양당 구조를 혁파를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선언문에도 그렇고 지난 2월에도 야오당 원탁회의 선언문에도 결선 투표제 실시한다. 그리고 교섭단체 기준 완화한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20석에서 10석 정도로 뭐 구체적 의석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고요. 예. 어쨌든 오랫동안 여러 차례 민주당에서 말은 해왔지만 그것을 이렇게 선언문에 2차례나 서명까지 해서 담은 사례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그것이 반드시 대선 직후에 관철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마련된 공간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지리한 양당 간의 정치 공방이 아니라 정책을 중심으로 나에게 이로운 이 정치적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으로 대변되는 극우 세력, 내란 세력이 이 정치 공간에서 무너져 내릴수록 진보 정치가 발디딜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초에 재보궐선거 있었을 때 중랑에서 구의원 선거를 하는데요.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더니 민주당 후보가 55%, 진보당 후보가 44% 득표를 했어요. 근데 반면 구로에서는 자유통일당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을 자유통일당이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최대한 넓혀내는 것이 또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진보 정치의 효능감을 어떻게 국민들께서 느끼실까의 문제인데 저는 그것을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22년에 저희가 20여 석의 당선자를 배출을 하면서 작게나마 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풀뿌리 진보 정치의 어떤 효능감에 대해서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4년 동안의 평가를 가지고 26년에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모로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진보 정당한테도 그렇고 이번 대선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지 맞습니다. 않나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